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는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를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된 선거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나라 망치는 정권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며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압승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여야는 또 서로의 1호 공약이죠. 이걸 맹비난하면서 기선 잡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1호 공약이라고 공식 명령한 재정 건전화, 또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공약에 대해서 철저한 반대 공약, 과거로 돌아가는 공약이다라고 비판했고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1호 공약,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해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실효성 없는 공짜 와이파이 확대 마케팅하고 있다. 혈세를 끌어다가 표를 매수하겠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당이 오늘 또 공약 발표한 게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약을 오늘 발표했고요. 또 한국당은 총선 후보자 선정과 공천, 경선 룰을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예. 인재 영입 발표도 양당은 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양당이 인정을 발표했어요. 민주당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39세 최지은 박사를 9번째 영입 인재로 발표했는데요. 부산 출신인 최 박사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국제개발학 석사를 마쳤고요.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개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현재는 세계은행에서 중국 재정 근대화 사업, 또 경제개발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지휘하고 있고요. 최 박사는 이 당시에서 세계 곳곳 100여 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 이런 입당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한국당은 네 번째 영입 인사인데요. 산업재해 공익 신고자 47세 이종원 씨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른바 김용균법 첫 시행일을 오늘 이 씨를 인재로 영입하면서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고달픈 자기 인생을 감내하며 쌓아오신 수호천사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쓰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씨는 산업재해 관련 내부 고발 이후에 사측으로부터 사내 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 발령, 부당 정보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문 활동도 했습니다. 오늘 환영식에서 이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한국당 영입 제의를 받고 많이 고민했다.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당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염동열 영입위원장이 수차례 설득하며 진정성을 보여줬고 어떤 정당도 공익신고자에게 30%의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서 당의 결정에 큰 감동받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장애인을 폄하했다.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발언을 비판하면서 또 한 번 장애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여야가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편견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장애인 폄하 비하 발언 관련 질문이 4번이나 나왔다면서요? 네, 좀 이 질문이 집중됐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서 첫 질문은 이렇게 장애 비하 논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해찬 대표가 어느 쪽을 낮게 보고 한 말이 아니다.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사과를 다시 했고요. 그런데 또 질문이 나왔어요. 이런 발언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질문에 그런 말을 자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번에도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고 그렇게 분석한 얘기를 들었다는 정도인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인권 의식 교육 등을 통해서 당 조직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물음이 이어지자 장애인 문제는 거듭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불식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이해찬 대표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이주 여성,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두고 그간 수차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4번째로 나오자 이해찬 대표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또, 당 공식 유튜브가 녹화였는데. 그렇습니다. 왜 편집해서 거르지 못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기자 질문, 세 번째 질문 같은 걸 보면 그 당 조직 차원의 인권 의식 교육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겁니다. 예.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 벌금형이 확정됐네요. 네, 대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벌금형의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요. 벌금형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이번 판결의 의미가 좀 있어요. 방송에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송법을 어긴 사례로 처벌되는 첫 사례란 의미도 있습니다. 예. 이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이정현 의원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잖아요. 김시곤 그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서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녹취가 공개가 됐었죠. 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다라고 판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했지만 이걸 벌금형으로 형량을 깎아줬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그 2심 선고 판단을 유죄한 겁니다. 예. 어쨌든 선거법 관련 위반이 아니니까는 그렇습니다. 다음 선거에 나가는데도 문제가 없겠네요. 네, 아마 그 서울 지역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예. 네. 자,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통신 담당관실에 검사 수사관들을 보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첩보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경찰청 내부 전산 서버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2첩과 이후 울산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이메일 또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추출해서 압수를 했습니다.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이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가 됐고 반부패 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서 같은 해 12월에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검찰은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런 곳을 지난달 24일 압수수색해서 경찰청과 보고 또 지시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보를 했고요. 경찰청 안에 있는 통합전산센터 서버에도 원격 접속에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청장에게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황 전 청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출석 일정과 관련해서 검찰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황 전 청장은 21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정하기 어려운 일정도 있어서 검찰과 출석 일정에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전 청장은 어제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또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검경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문자 내용을 전해 들었다라고 예. 하면서 그 내용을 기자회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한 이 고소고발이 경찰에 예. 있었습니다. 예. 경찰도 이걸 수사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또 수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저번처럼 생기부 때처럼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처럼 휴대폰은 또 압수수색이 안 받아지고 이메일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수사하는 이런 모습, 서로 요구하는 이런 모습 이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씨가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A씨는 부대 복귀 이후에 군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고요. 군 병원은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A씨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인데요. 예?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예.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첫 사례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육군 입장에서도요. 예. 이와 관련해서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사관이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결론 언제 납니까? 이게 좀 걸릴 것 같아요. 정확 일자가 안 나왔는데요. 아마 결론이 나게 된다면 그 결론에 대한 또 감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인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듣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와 유희석 의료원장의 이런 갈등 배경에는 권역 외상센터 운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권역 외상센터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역 외상센터 운영의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영준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권역 외상센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상센터라고 하면 딱 느낌이 오실 텐데,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크게 예. 다친 사람들이라는 건 아실 텐데요. 예. 일반 응급실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다발성 골절이나 출혈을 동반한 중증의 외상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이 아주 중요한 환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하고 다른 점이 현장 처치부터 이송까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 저희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국종 교수께서는 직접 헬기 타고 막 가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응급실은 응급실로 119나 아니면은 응급 배송 이송 차량이 이송을 해주지만 예. 이제 이 권역 외상센터는 직접 그 필드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골든 타임을 체크를 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예. 전국에 이 외상센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현재 지정은 17곳인데 운영은 아직 2곳이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15곳만 운영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외상센터 운영할수록 적자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났던데 지금 전국에 있는 외상센터가 다 적자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상센터는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저희 진료 수가를 가지고는 예. 그 정도의 인력을 동원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 가서 이송까지 하고 이런 비용을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권역 외상센터는 도입될 때부터 이제 국가에서 일정 정도 자금을 지원해서 그 적자분을 메꿔주는 구조로 가고 있었던 것인데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적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국종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외상센터 병상이 모자라는데 본원에서 병상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예, 맞습니다. 결국은 본원 같은 경우에는 돈도 안 되는 외상센터 환자들이 베드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병원 운영에 곤란을 겪는다. 이런 논리인 겁니까? 그런 논리도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성에서 당연히 그냥 본원 병상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훨씬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외상은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일단 투자되기 때문에 예. 인건비라든가 공간도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치료제도 많이 소모가 되니까요. 당연히 이제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이 커야 되는데 그렇게 보상은 안 된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 근데 그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의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권역부 외상센터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주대 예. 같은 경우에 거의 매년 60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운영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입원 환자들은 사실 이 운영비의 일부가 지원되는 건데 예. 외상 환자가 본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는 예. 이 지원이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외상 환자를 본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 적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외상 환자 수가를 올려주면 안 됩니까? 이제 수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외상이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치료 행위를
종합적으로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가를 올리게 되면 뭐 외상 환자에 대해서는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외상 환자 골절에 대해서는 올리고 외상 환자가 아닌 골절에 대해서는 올리지 아하.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판단도 어렵고 예. 사실 그래서 수가보다는 인력이나 아니면은 이 보전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그 기준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민간 병원에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 좀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 사람은 외상센터에 입원하지 않았으니까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병원이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당연히 중요할 테죠. 적자가 계속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권역 외상센터를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울 테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렇다면 이거 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혹은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에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예. 저희는 이제 애초부터 예. 사실 이런 권역별 외상센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처음 나온 이야기 중증 외상센터입니다. 이런 중증 외상센터들을 사실은 공공병원이나 국립병원에서 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예. 근데 이제 정부의 특히나 이제 이 경제 쪽 책임지시는 관료분들이나 부처의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초기에 엄청난 인프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2, 3천억을 처음에 투자해야 병원 하나 지으니까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병원이라면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민간 병원에 그냥 처음에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한 100억 정도를 주고 아하. 운영비로 매년 뭐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주면서 운영하는 게 수지타산이 더 맞다고 예. 정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 이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연속이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지정은 17곳인데 현재 15곳 운영되는 이유가 서울은 지금 지정된 곳이 국립중앙의료원인데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정도 지금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제 뭐 이전을 한다 만다 뭐 언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당연히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 그 시스템상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예산 문제나 결국. 예산 문제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이 부분은 좀 획기적으로 예산 계산을 해서 한번 인프라를 갖추고 가는 게 전 국민의 어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유리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그 외상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고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의료진이 잘 없다. 의사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당연히 지금 뭐 이국종 교수님을 비롯해서 외상센터에서 주로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른 어떤 의사들보다도 힘들고 나름의 그 소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이제 충분히 받고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것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예. 왜냐하면 사실 뭐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 있어 하는 의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희도 뭐 의사단체고 저도 뭐 의사지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돈이나 이런 보상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이제 이국종 교수께서 그래서 이제 계속 많이 분노하신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뭐 내가 뭐 보상을 많이 못 받는다고 분노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이제 분노한 건데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정부에서 당연히 환경만 제대로 인프라를 갖춰준다고 하면 그런 의료진들은 정부 산하의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일할 용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공공병원에서 인프라 갖춰놓지 않고 사람들이 뭐 보상을 많이 안 해주고 월급이 작으니까 이 의사들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핑계에 지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운영 문제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병원은 민간병원이고요. 물론 뭐 비영리법인이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뭐 아주 수익성을 강조하는 병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수익성 강조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이고 예. 이국종 교수께서 하시는 이제 권역외상센터는 사실은 뭐 계속 이렇게 돈을 빨아가야 되는 사실 그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착한 적자죠. 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적인 의료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고 이 두 개를 이렇게 결합시켜 놓으니까
사실은 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대병원이 이국적 교수나 외상센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홍보 효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아주대병원 측에서도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이제 뭐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라든지 환자를 어느 병상에 입원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디테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실 하나하나가 또 다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런 회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이고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뭐 이해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애초부터 뭐 이제 제가 뭐 그 당시에도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 아주대병원에 가까운 곳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큰 병원이고 충분히 다른 의료진들의 수준도 높은 병원입니다. 이런 곳에 사실은 그런 권역 외상센터를 만들고 거기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을 초빙해가지고 센터장으로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초기에 돈을 너무 조금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한 번 경로를 잘못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결국은 국가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일단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곳들 중에 이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고요. 예. 전국적으로도 이제 가장 모범이 되는 곳이니까 여기서 뭐 센터를 뭐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번에 드러난 것이 지금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가 지금 100병상인데 100병상을 초과할 정도로 환자가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국립대 병원들 를 이용해가지고 특히나 뭐 한국의 가장 그래도 그 의료 수준에서 높다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런 국립대학병원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환자를 좀 분산하는 좀 만들고 거기도 이제 닥터회기를 두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 세팅할 때는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을 이제 초빙해가지고 사실 그런 곳에서 또 한번 크게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영준 사무처장이었습니다.